자, 안녕하세요. 제로 강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7장 복합 능력 하에서의 항복과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7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치성제로와 연성제로를 나눠 가지고, 치성제로에서는 최대 수직 응력면에서 파손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연성제로 같은 경우에는 전단 응력이 파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 전단 응력 면에서 파손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로가 파손이 될지 또는 파단이 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도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인 최대 수지응력 파괴 조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를 트레스카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면체 전단 능력 항복 조건이 있는데, 이는 봄미세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치성제로에 대해서 기존의 모델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모아 쿨롱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압축과 인장에 대한 치성제로에서의 파손 거동을 잘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한계성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파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파손과 파괴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서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파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새로운 면을 생성하지 않고 영구적인 변형에 의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이라고 이야기하고,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면을 형성을 한다고 했죠. 이런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를 우리가 파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복 조건으로 연성 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치성 제로에 대한 파단, 즉 새로운 면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이제 파손 조건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복합적인 응력 상태에서의 유효 응력 값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때 그 유효 응력 값이 기존의 항복 강도나 또는 파괴 강도와 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파손이 될지 파괴가 될지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주의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은, 현재 내가 다루고 있는, 아니면 지금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료가 취성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연성 재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같은 재료에 대해서 아이소트로픽, 즉 등방성 재료이고 탄성, 완전 소성 재료의 거동을 따른다고 했을 때 A, B, C의 응력 상태에서 어떠한 응력 상태에서 재료가 파단이 되기 쉬우냐 또는 파손되기 쉬운가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이 B 조건에서 X방향으로 압축을 가하고 Y방향으로 인장을 가했을 때, 이 인장을 가했을 때는 응력이 대략 항복 강도의 2분의 시그마 제로 정도의 응력만 가해주게 되면은 파단이 났었죠. 파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항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파손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사실 A 과정이나 C 과정이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X방향의 인장이 사실 파손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모아서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지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또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수압이 갈리게 되면은 파손이 되느냐? 사실 정수압이 상태에서의 응력은 재료의 항복을 발생시키지가 않죠. 모아서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좌표 변화를 하더라도 전달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전달력이 없어서 파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 조건과 파괴 조건을 적용할 때 연성 재료에 대해서는 항복 조건으로, 즉 시그마 제로라는 임계값을 기준으로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파손이 된지 아닌지를 평가할 거고요.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파괴 조건을 가지고, 즉 압축 강도나 인장 강도, 이 두 가지의 임계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파괴 조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손 조건을 우리가 볼 때 항복 강도 측면에서는 우리가 항복 강도라고 하면 이 항복 조건을 적용할 때 재료의 저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즉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변형에 대한 척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일어나는지, 즉 전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척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복 강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영구 변형에 대한 척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항복 강도는 우리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인장 항복 강도, 즉 시그마 제로를 이용해서 이 항복 강도를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괴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파괴 조건을 이야기할 때에는 취성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 조건에 대한 파라미터로는 인장 또는 압축 시험을 통해서 인장 강도, 여기서 UT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T가 텐사일에서의 T를 축약해서 쓴 것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인장 강도로 이야기하겠죠. 압축 강도의 경우에는 C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컴프레션에 대한 약자이고, 이 경우에 이제 압축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장 또는 압축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파괴 조건에 대한 척도로 이야기할 거고요. 이런 인장과 압축 강도의 평가 역시 단축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최대 강도인 경우에 이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장 강도나 파괴 강도나 동일한 파라미터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UT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시그마 F를 사용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사실 인장이냐 압축이냐의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그마 F라고 쓰진 않고 이렇게 시그마 UT나 시그마 UC, 즉 인장 강도 또는 압축 강도를 통해서 파괴 조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등방성 재료에 대해서 파손 조건을 이야기할 텐데, 이 등방성 재료의 파손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수학적인 함수인 F가 중요합니다. 즉 이런 수학적인 함수 또는 우리가 흔히 항복 함수 또는 파손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항복 함수와 파손 함수가 주응력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응력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런 파손 함수를 주응력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좌표계를 변환을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응력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좌표계의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이러한 파손 함수가 동일한 값을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응력 표현도 좋지만 다른 표현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역시나 방금처럼 좌표계의 변환과 무관한 항상 일정한 또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력 불변량인 I1, I2, I3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주로 이 주응력으로 표현된 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응력으로 표현된 식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좀 더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3차원으로 이 파손 함수를 나타낼 때 시그마 1, 2, 3, 즉 1축, 2축, 3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러분이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응력으로 표현된 방법으로 이 파손함수를 이야기할 거고요. 파손함수가 임계 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현재 응력 상태는 파손 또는 파괴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파손의 예측은 수학적인 함수값이 단축 시험에서의 제로 파손 강도 또는 항복 강도와 일치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파손을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파손 강도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는 앞에서 말했던 항복 강도 또는 인장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재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복 강도를 사용하겠고요. 치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인장 강도 또는 압축 강도를 선택해서 이 파손 강도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수학적인 함수 f를 통해서 현재 응력 상태를 로부터 이러한 수학적인 함수값, 즉 항복 함수나 파손 함수를 계산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손 함수를 정의했다고 하면은 이 파손 함수가 이 3차원 좌표계에서 이루고 있는 어떤 서페이스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걸 이제 파손 표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파손 함수를 3차원 좌표계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어떠한 면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면을 우리가 파손 표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항복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함수값이 항복 표면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최성 재료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페이스가 파괴 표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수학적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항복 표면이냐 파괴 표면이냐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파손 표면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고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수학적인 함수, 즉 파손 함수나 파괴 함수를 가지고 어떠한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러한 응력으로부터 계산된 값이 유효 응력이라는 걸로 정의가 됩니다. 즉 유효 응력은 어려운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정의했던 수학적 함수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응력 세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그것을 유효 응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효 응력을 계산을 하고 나서 이 유효 응력 값이 앞에서의 파손 또는 파손 강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손 또는 항복이 됐다라고 파손 또는 파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효 응력 값이 파손 강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항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파괴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손 조건은 이걸로부터 우리가 파손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조건이고요. 우리가 이제 파손에 대한 안전계수라는 게 있는데 안전계수는 유효 응력분의 이 파손 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 응력과 파손 강도와의 비를 우리가 안전계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안전계수는 1보다 크게 됩니다. 만약에 안전계수가 1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안전계수 1을 놓고 여러분들이 유예식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효응력 값이 파괴 강도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유효응력과 파괴 강도가 같다라는 것은 역시나 파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 안전계수가 2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전계수 2를 놓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이 값으로부터 안전계수가 아직 1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유효 응력으로부터 2배만큼의 응력을 가해 주어야지만이 이 파괴 강도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파손 상태가 아니고
현재 응력 상태의 2배만큼을 더 가해 주어도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파손이 됐는지 아니면 현재 응력 상태가 아직은 좀 더 응력을 더 가해 주어도 되는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항복 함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효응력을 계산해 주시고요. 그걸로부터 다양한 항복 파손 강도값, 파손강도값은 시그마 제로 또는 시그마 UT, 시그마 UC 등등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연성제죠. 이 경우는 치성제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파괴 조건은 최대 수직응력 파괴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손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최대 수직응력 파괴 조건은 치성제로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른 파손 조건보다 가장 쉬운,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의 파손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파손을 선택할 때, 파손을 평가할 때 보고 있는 조건은 주 수직 응력이 재료의 단축 인장 강도, 지금 시그마 UT나 시그마 UC가 되겠죠. 사실 UT가 바람직합니다. 단축 인장 강도니까요. 단축 인장에 도달하면은 파단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역시나 중요한 거는 시성 재료에 대해 적합하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을 이렇게 해보죠. 한번 인장 또는 압축 상태에서 현재 이러한 인장이나 압축이 강도가 절대값으로는 같다라고 보고 이러한 최대 강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파괴가 일으키는 치성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즉, 이 치성 재료는 압축 강도 또는 인장 강도가 같고 그 강도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부서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러한 재료에서 여러분들이 최대 수직 응력 파손 조건을 수학적으로 써보면은 현재의 응력 상태를 주응력으로 변환해 주시고요. 현재 응력 상태라고 하면은 시그마 x부터 타우 6가지 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주응력을 평가해 주시고요. 주응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 전장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주응력을 기준으로 이 주응력 값 중에 최대값을 선정을 해서 이 최대값이 다음과 같이 방금 말했던 이 파손 조건 최대 강도 값과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주응력 3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 이 주응력 3가지의 절대값들 중에 최대값을 선정을 한 다음 이 최대값이 기존의 재료의 강도값인 최대 강도값과 같은 경우에 재료가 파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최대값을 선정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유효응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함수 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학적 함수 f로부터 즉 파손 함수나 파괴 함수, 파손 함수나 파괴 함수 이 f로부터 여러분들이 현재 응력 상태를 주응력으로 변환한 다음에 최대값을 선정하게 되면은 그 값이 유효 응력 값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손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수학적 함수 값이 재료의 최대 강도 값과 같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파손 조건으로 선정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는 유효응력, 여기는 제로의 강도값, 이거는 유효응력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최대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를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정의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유효응력분의 최대 강도의 B를 가지고 안전계수를 평가하게 되고 X가 1인, 안전계수가 1인 경우에는 파손이 됐다라고 보시고, 안전계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듯이 최대 수직 응력 파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간단한 수학적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파손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취성 재료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재 응력 상태를 다음과 같이 평면 응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가 아닌 시그마3가 제로인 평면 응력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앞에서의 파손 조건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그마1과 시그마2에 대한 값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의 그 파손 함수 같은 경우에도 시그마3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주응력으로부터 최대값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 수학적 함수 f가 정의가 될 거고요. 이 수학적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파괴 강도 또는 여기서는 인장 또는 압축 강도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장 또는 압축 강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삼각형의 사각형의 내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안전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이러한 최대값이 같은 경우에 최대 주응력 값이 기존의 파괴 강도와 같은, 여기서는 이제 최대 강도가 되겠죠. 최대 강도 시그마 U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뽑아보면은 절대값, 첫 번째는 절대값 시그마 1이 최대가 됐다라고 보고 시그마 U와 같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두 개의 함수가 정해질 거고요. 다음으로는 절대값 시그마 2가 시그마 U와 같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또다시 두 개의 함수가 보여주겠죠. 즉 이러한 총 4가지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해보면은 아래와 같이 시그마 1이 시그마 U와 같은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시그마 2 역시도 시그마 U와 같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이 4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와 같이 A라는 그림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 1이 시그마 U와 같은 이 라인이 되겠고요. 시그마 U가 마이너스 시그마 U가 된다 라고 하면 이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자세하게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네요. 다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 최대 바깥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라인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 있는 안전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안전 영역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파단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전 경계보다 바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손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응력 상태가 이 바깥에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 경계까지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이 경우에는 이제 파손이 나게 되고, 응력이 바깥 상태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재료가 부서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응력을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응력 상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응력 상태는 이 표면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안전계수라는 걸 정의를 했었는데, 안전계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유효응력분의 유효응력값분의 제로에서의 파괴 또는 파손 응력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최대 강도가 되겠죠. 시그마 U로 정의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2차원으로 그려보면은 유효응력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효응력 값이 만약에 응력 상태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일정한 값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즉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둘 다 동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한 라인을 따라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서 응력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라는 포인트로 찍힌다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응력 상태가 현재 시그마 1과 시그마 2라고 한다고 하면 중심으로부터 시그마 1과 시그마 2까지 떨어진 거리, 이 D라는 것이 유응력 값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응력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일정하게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안정 영역 경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우리가 파손 강도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손 강도를 dn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d분의 dn 값이 안정계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계수 값은 1이 되게 되면은 파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즉 취성재료이기 때문에 부서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1보다 큰 값이 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안정영역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평면 응력 상태, 즉 시그마 3가 0인 상태에서 우리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가지고 이 평면에서 안정 영역 경계를 그려봤으니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이 사각형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안전하고 바깥에 있는 경우, 사실 이게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지 않다, 즉 파손이 됐다라고, 프랙처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평면 응력 상태가 아닌 일반안의 평면 응력으로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1, 2, 3까지, 즉 세 번째 컴포넌트까지 다 있는 그런 응력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일반화된 응력 상태, 즉 시그마 3가 0이 아닌 응력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맥시멈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 값이 시그마 U가 되는 그러한 세 가지의 표면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즉 시그마 1이 시그마 U 이 상태, 시그마 2가 절대값이 시그마 U와 같아지는 상태, 마지막으로 시그마 3가 절대값이 시그마 U와 같아지는 이 세 가지 상태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뽑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안정영역 관계가 이번에는 선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면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면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육면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정육면체에서 정육면체 내부에 있게 되면은 안전한 상태, 또는 이 정육면체의 경계에 있게 되면은 프랙처가 발생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되겠죠. 내부는 현재 안전한 상태이고 정육면체의 경계 경우에는 이제 프랙처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은 매우 단순하고 심플한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의 모델에 대해서 몇 가지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수직 응력 파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성제로를 다룰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도 알고 있듯이 취성제로의 경우에는 압축에 대한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균열의 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압축 강도가 균열이 닫히는 방향으로의 응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훨씬 크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이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같은 이러한 가정은 틀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최대 수직 응력 파괴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장 상태에서만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파괴 조건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장 주도 하에서의 하중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하중 상태라고 할 경우에만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즉 압축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는 거죠. 압축 상태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면은 틀린 결과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장 주도 하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의 유효 응력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NT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즉 사실 여기를 이제 MP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노멀 플레인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MP라고 쓰고도 하는데 사실상 인장 주도하에 대해서만 잘 맞기 때문에 노멀 텐션이라는 약자를 써가지고 NT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유효 응력 값을 우리가 NT라고 평가할 것이고 사실상 이 시그마 1, 2, 3가 절대값을 취한 게 아니고 양수의 값만 우리가 골라가지고 평가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효 응력 값을 결정을 했으면 즉 기존에는 여기에 절대값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절대값은 활용할 필요가 없고 양수값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모델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사라져 있는 경우고요. 기존에 이 안정계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UC로 표현을 했었는데 시그마 C로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시그마 C가 이제는 아니고 인장 강도 값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재료 물성 값이죠. 그리고 유효 응력 값을 그 두 개의 비로부터 구하게 되면은 이거를 안정계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인장 주도하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겠죠. 이 인장 주도하의 하중 상태인지를 지금 현재 이 재료가 인장 하중을 주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즉 주응력 값 3개를 구했는데 이 주응력 값들 3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가장 작은 값보다 큰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따르게 되면은 사실상 인장 주도하의 하중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뒷장에 관련 예제가 있으니까 관련 예제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최대 수직 응력 파괴 조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수정한 파라미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 주 수직 응력 값이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압축 주 수직 응력에 비해서 그 값이 큰 값이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서 인장 주도 하에서의 하중 상태에서만 다음과 같은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압축 강도를 평가하지 않고 인장 강도로만 안정계수를 평가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장 강도값을 가지고 파단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는 더 이상 절대값이 아니고 이 수직 응력 값들이 양의 값을 갖도록 가능하면 양의 값을 갖도록 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압축 강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압축 강도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 압축 강도보다는 적어도 최대 수직 응력 값이 커야 한다. 즉 인장 수직 응력이 훨씬 더 큰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으로 여기에 씌워져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뒷장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인데
이 경우에 일반화된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예제 6.3에 대해서의 응력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레이캐스트 아이언에 대해서 인장 강도는 214 메가파스칼이고 압축 강도 같은 경우에는 770 메가파스칼이에요. 이때 세이프티 팩터 값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예제 6.3을 풀어봤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제에서의 결과값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자, 현재 시그마 x는 100메가파스칼, 시그마 y는 마이너스 60, 시그마 g는 40, 타우 xy는 80, 나머지 두 응력 성분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그마 g가 시그마 3가 되겠죠. 그리고 xy 평면에서 전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응력 두 가지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133.1과 마이너스 93.1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주 수직 응력, 최대 주 수직 응력 모델을 한번 도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최대 수직 응력을 여러분이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주응력 값들 중에 최대값을 찾아주셔야겠죠. 최대값을 찾아봤더니 133.1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유용력 값인 133.1분의 제로의 인장강도값 214메가파스칼을 계산해 보면 1.61이 나왔죠. 즉 1.61은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현재 프랙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장 주도하에 국한시켜서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장 주도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 조건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즉 주응력의 최대값의 절대값이 주응력 중에 최소값의 절대값보다 큰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최대값의 절대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은 133.1이 되겠고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93.1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역시나 이 최대값이 가장 최소값보다 절대값으로도 가장 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인장 주도하의 응력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걸로부터 기존에 우리가 적용했던 최대 주 수직 응력 파괴 조건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대 전자 응력 항복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최대 전단 응력이기 때문에 전단 응력을 여러분들이 기준해서 모델이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어떤 제로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 연성 제로에 대해서 최대 전단 능력 항복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연성 제로가 최대 전단 능력이 임계값 타우 제로에, 즉 제로 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우 제로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비틀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단을 또는 토크를 가해주고, 현재 이 토크에 따른 전단 능력 값을 계산해서 그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 파괴가 나겠죠. 이를 우리가 임계값 타우 제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최대 전단 능력 값의 최대값인, 즉 임계값인 타우 제로 물성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항복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파단이 난다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사실상 파단이 나지는 않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 부분이 사실상 임계값이 되겠죠. 네, 편의상 제가 이렇게 파단이 난 것처럼 썼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함인데, 사실상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구간이었다가 비선형적인 구간이 변하는 그 포인트에서의 임계값을 우리가 제로 물성값인 항복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이 최대 전단 응력값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대 전단 응력 항복 조건에서는 이 현재의 응력의 최대값이 임계값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 즉 전단 응력값이 최대값이 이 제로 물성값인 타오 제로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항복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트레스카 조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트레스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이제 트레스카 항복 조건이라고 하면은 최대 전단 능력을 기준으로 항복 조건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금속의 경우에는 항복을 발생했을 때 이 전단 능력에 의해서 재료가 슬립이 발생하게 되고 전위의 이동에 의한 항복 기구가 이 전단 능력에 기인한 변형이기 때문에 이 전단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떠한 항복 조건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트레스카 조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성 재료이고 최대 전단 능력 값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장을 가했을 때에는 45도만큼 회전하게 되면 전단 능력이 발생하는 것, 즉 최대 전단 능력이 발생한다는 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축의 경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 사실상 3축 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축 방향별로 여러분들이 전단 능력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즉 3축 응력 상태에서의 모아서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죠? 지금 1, 2, 3로 단순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축과 2축에서 45도만큼 회전된 이게 3축으로 회전한 최대 전단 능력이 되겠고요. 또는 2축과 3축을 회전해서 2축과 3축 면에서 1축으로 회전했을 경우에 최대 전단 능력, 마지막으로 2축에 대한 최대 전단 능력, 이 세 가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주응력의 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앞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주 전단 능력을 여러분이 주 수직 응력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게 편한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전단 시험을 하는 것보다 인장 시험, 단축 인장 시험에 대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성치를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즉 유니액시얼 텐사일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력과 스트레인에 관한 관계식을 이렇게 뽑아내고 항복 강도를 다음과 같이 0.02% 오프셋을 가지고 시그마 제로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 시그마 제로로부터 여러분들이 제로 물성치를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수직 응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수직 응력인 시그마 1, 2, 3를 변환해서 전단 응력으로 계산하는 게 여기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겠죠. 자, 이러한 최대 전단 응력 세 가지 중에서 최대값이 재료의 임계값인 타우 제로와 같아질 경우에 그 경우에 우리가 항복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단 시험을 통해서 타우 제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인장 시험을 통해서 시그마 제로를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시험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전단 항복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 전단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사실상 일반적인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쉬운 인장 시험을 통해서 시그마 제로로부터 다음과 같이 타우 제로와 연관시키는 과정을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타우 제로와 시그마 제로의 연관관계를 찾아보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축 인장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 강도를 시그마 제로로 측정했다라고 봅시다. 즉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시그마 제로로 측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응력 상태를 한번 평가해 보면 시그마 1축으로는 시그마 제로일 거고, 그 다음에 2축과 3축으로는 프리서페이스 때문에 응력 상태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응력 상태가 평가되었고,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모아서클을 그리면은 오른쪽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그마 제로, 시그마 1이 시그마 제로이고, 시그마 2, 3는 0이 되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45도만큼 회전하게 되면은 최대 전자 능력값, 능력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값은 사실상 2분의 시그마 제로 값이 되겠죠. 원의 반지름이니까요. 2분의 시그마 제로가 되고, 이 최대 전자 능력은 기존의 전단 시험을 통해서 계산했던 전자 능력 인계값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타우 제로 대신에 2분의 시그마 제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항복 조건을 구성해 주시면 뒷장같이 아래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제는 전자 능력의 인계값 대신에 2분의 시그마 제로라는 값을 도입을 하게 되고, 즉 이때의 시그마 제로는 인장 실험을 통해서 평가된 시그마 항복 강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최대 전자 능력 값 구하는 세 가지 식의 식 중에서 최대 값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값이 같게 될 경우에 파손이 난다라고 보게 되고, 사실상 이제 2분의 1은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용력은 우리가 정의한 수학적인 함수를 통해서 현재의 응적 상태를 계산하게 되면 그걸로부터 유용력 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역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러한 유용력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S가 붙어 있는 거고요. 바가 붙어 있는 이유는 유용력에 대한 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정계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유용력 값분의 그 다음에 재료의 인계값인 항복 강도 시그마 제로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정계수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일 경우에는 여기서는 연성 재료에 대해서 항복이 발생했다. 한 번 더 써보도록 하죠. x가 1일 경우에는 시그마 제로 시그마 s 유용력과 항복 강도가 같게 되고, 이때는 항복이 발생했다 라고 보는 거고, 1보다 클 경우에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 항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재료는 연성 재료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즉 앞에서는 우리가 치성 재료를 다뤘고 현재는 연성 재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또 그려보도록 하죠. 현재의 유용력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 평면에다 그리고 싶으니까 현재 평면 능력 상태, 즉 시그마3가 0인 이러한 파손 조건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앞에서의 유용력 식에다가 시그마3가 0이라는 걸 대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대값들이 최대값이라는 가정하에, 자, 첫 번째로는 요 절대값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시그마 제로와 같다 라는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 값이 다른 값보다 더 크다, 최대값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식이 발생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식까지 해서 절대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식에 두 개의 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식이 나오게 되고, 이 6가지의 식을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6가지의 라인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6개. 그리고 이 6가지 라인이 클로즈된 폼을 이루게 되면은 그 경우를 우리가 안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요 경계가 안정 영역 경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동일하게 이 안정 영역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재료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 안정 영역 경계에 있게 되면은 항복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각각의 이 안정 영역 경계에 대한 함수값은 여러분들이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매칭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응력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1에서 여기서부터 끝으로 가는 응력 상태가 하나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응력 상태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모두 다 양의 값을 갖는 인장 상태인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시그마 제로로 당겨줄 경우에 최종적으로 항복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하나는 인장, 하나는 압축인 상태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방향, 즉 시그마 1에 대해서는 인장 상태,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을 보면은 사실상 2분의 시그마 제로, 2분의 시그마 제로, 즉 여기서 응력 상태가 되겠죠. 이 응력 상태면은 항복이 발생하게 돼요. 즉 위에서는 둘 다 인장을 가했을 경우에는 항복이 시그마 제로에 도달해야지만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한쪽은 인장으로 한쪽은 압축으로 당겼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분의 시그마 제로라는 값, 즉 위에서의 경우의 응력값보다는 절반의 응력만 가하더라도 항복이 발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맨 첫 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자, 4장 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하나는 압축을 가하고 인장을 가한 경우가 절반의 항복 강도 수준에서 파당이 났었고, 이 경우 둘 다 인장을 가했을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인장을 가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 없이 시그마 제로라는 값에서 항복이 발생했습니다. 그 경우는 현재 재료가 전단 응력이 최대가 될 때의 응력 상태에서 파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장을 둘 다 가하는 것은 사실상 항복을 발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해서 트레스카 모델에서 그와 같은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응력 상태, 즉 둘 다 인장 상태에서의 재료의 항복이 다음과 같이 한쪽은 인장, 한쪽은 압축인 상태보다는 좀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하다. 항복을 발생시키는데 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트레스카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연성재료를 이야기해서 썼고, 현재 이 트레스카 모델도 역시나 연성재료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재료가 항복에 대한 조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면 응력 상태가 아닌 일반화된 평면 응력 상태, 즉 시그마 1, 2, 3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음과 같은 식을 풀어주셔야겠죠. 시그마 제로가 역시나 절대값 시그마 1, 2, 시그마 1, 3, 시그마 2, 3. 이걸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식, 총 6가지의 식이 구성이 될 거고요. 이로부터 이제는 선이 아니고 평면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될 텐데, 이 평면을 표현해 놓고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육각형의 모양이 나타난 이유는
사실상 시그마 3가 0인 평면을 잘라서 본 거예요.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3가 0인 면을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육면체의 정육면체는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육면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뒤에서의 요 모델, 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찌그러진 모습으로 육면체가 그려진다는 거, 그려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자, 시그마 1, 2, 3가 동일한 하나의 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1, 2, 3가 동일한 하나의 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정수압축이라고 그래요. 정수압 상태에서의 축이라고 해서 하이드로스타틱 액시스라고 하는데, 이 하이드로스타틱 액시스를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스타틱 액시스를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그림이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쳐다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정육각형의 형태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중심축으로부터, 즉 시그마 1, 2, 3가 같은 그 값이 되겠죠. 그걸로부터 현재의 응력 상태가 있을 거고, 현재 응력 상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이라고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D 응력 상태 시그마 1, 2, 3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느 순간 응력이 증가하다 보면은 표면에 닿게 되겠죠. 그 표면에 닿을 경우에는 항복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그 표면에 닿았을 때의 강도 값을 우리가 사실상 시그마 제로가 되겠죠. 시그마 제로 값을 현재 응력 상태에서의 유효 응력 값의 비를 가지고 안전계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다음과 같이 이러한 육각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따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이 라인이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인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한번 써보도록 하죠. 차근차근.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왼쪽 인 라인은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이거로 시그마 제로인 라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식을 한번 여기서 그려보면은 시그마 2 이 라인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는 시그마 제로인 라인이고, 자, 여기서 이 라인 역시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는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인 라인이 되겠죠. 자, 남아있는 하나의 라인, 두 가지 라인.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가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이고, 여기는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시그마 제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라인이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정수압 응력 상태에서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의 이 그래프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과연 정수압 상태에서 최대 응력 상태에서는 과연 항복이 왜 나타나지 않느냐. 현재 응력 상태 시그마 1, 2, 3가 마이너스 P라는 응력 상태에 놓였다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수압 응력 상태 시그마 1 3 값이 다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P 라는 압축 응력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동일한 압축 응력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응력 상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드로스태틱 액시스 상태에서 어느 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축은 이런 하이드로스태틱 액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즉 클로즈된 평면은 이 끝에 있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들만 표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스태틱 액시스가 이 표면과 만날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즉 다음과 같은 정수압력 응력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응력 상태에서는 항복 표면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기존의 실험 결과에서도 이러한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에서는 항복이 발생하지가 않죠. 그리고 현재 이 트레스카 모델, 최대 전단 응력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에서의 유효 응력을 계산해 보면 항상 0이 되겠고, 안정계수는 무한대가 됨으로써 항복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트레스카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의 이 정수압력 응력 상태의 실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파이프에 대해서 양 끝단이 이제 막혀 있고 예제 6.5에 대한 응력 상태를 가져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제 6.5를 여러분들이 풀어 보셨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1호부터 여러분들이 후프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축방향의 응력, 그 다음에 레디얼 방향의 응력, 즉 안쪽이면은 마이너스 20메가파스칼이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20메가파스칼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크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안쪽에서의 마이너스 20이라는 즉 내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응력이 바로 주 수직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시그마 3로 환산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T 후프 스트레스와 엑시얼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전단 응력, 이 세 개의 응력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통해서 주응력을 찾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하나는 704, 하나는 195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응력 상태로부터 우리가 최대 전단 응력을 계산해 보면은 앞에서의 유용력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유용력 식에다가 시그마 1, 2, 3를 넣고 최대값을 찾아보면은 724.3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가 1791이에요. 그래서 이 항복 강도와 방금 유용력 값을 계산해 보면은 대략 2.47이 나오니까 2.47이라는 말은 사실상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항복에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응력 조건에서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단 응력, 최대 전단 응력 조건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즉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모델을 배웠어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취성 재료에 대해서 인장 주도하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최대 정량 응력 조건인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에 대해서는 연성 재료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이런 연성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 과정에서 이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에서는 과연 항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용력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예제를 통해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모델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어서 이제 편면체 전자능력 항복 조건까지만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우리가 편면체 전자능력 항복 조건 같은 경우에는 봄미세스 일드 컨디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유한요소 해석을 한 후에 응력 컨투어를 그려보고 여기 응력 컨투어 중에서 항상 항복 응력보다 큰 값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컨투어가 큰 경우에는 항복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는 팔면체 전자능력 항복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봄미세스 응력이 시그마 제로보다 큰 상태에서 항복이 났다라는 기준을 정해주는 게 이 봄미세스 일드 컨디션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나 연성 제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고, 팔면체 전자능력 값을 여러분들은 앞에서 6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팔면체 전자능력 값이 임계값에 도달하게 되면은 항복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즉 여기서 이제 h라고 표현된 게 팔면체 전자능력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임계값은 역시나 팔면체 전자능력에서의 항복을 일으키기 위한 임계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와 동일하게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비틀림 시험은 일반적인 시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인장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항복 강도와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체 전달 능력 같은 경우에는 슬립에 대한 면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FCC 같은 경우에는 111면이 팔면체 전달 능력 면에서의 한 면과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8개 면, 또 결정학적 면이 대칭이라는 과정하에서는 4개의 면에서 슬립이 발생한다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슬립면을 고려한 모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앞에서의 우리 전자능력 면이 최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는 재료 내에서 두 가지 면만 존재하게 돼요. 그 이유는 6장에서의 여러분들이 타우 1, 타우 2, 타우 3에서의 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대 전자능력에서는 두 가지 면만 슬립을 고려하게 되지만, 항복을 고려하게 되지만, 팔면체 전자능력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면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8가지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8가지 면을 통해서 더 많은 항복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학적 면을 고려한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팔면체 면에서의 전자능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고 있죠. 즉 여러분들이 주응력 3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부터 팔면체 전자능력 타우 h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장 강도로부터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항복 강도가 있을 텐데, 시그마 1은 시그마 제로, 그러면 시그마 2, 시그마 3는 0이라는 이 조건을 여기에 놓고 정리해 보면은, 그 전에 파손 조건은 이러한 전달 능력 임계값과 다음과 같은 팔면체 전달 능력이 같은 요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파손 조건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 타우 H0를 계산하기에는 실험으로 인장시험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전단시험이 아닌 인장시험부터 연관시켜서 타우 H0와 시그마 제로의 연관 관계를 찾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뒷장에 나오니까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우 H0와 타우 제로와 시그마 제로와의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장시험부터 얻어진 응력 상태를 기존의 임계 응력값 식에다가 넣고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임계값을 타우 H0를 바로 쓰지 않고, 즉 전단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임계값이 아닌 같이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값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 시험부터 얻어진 값을 기준으로 전단 시험의 임계값을 평가하고 이거를 기존의 식에다가 넣고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단축 항복 강도를 표현한 항복 조건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3분의 루트 2 시그마 제로가 다음과 같은 3분의 1 시그마 1 시그마 2의 제곱 이와 같은 식이 존재하는데, 이걸로부터 정리해 보면은 왼쪽과 같이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요 함수를 우리가 수학적 함수 F 파손 함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파손 함수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유용력을 주응력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응력을 사용하지 않고 유용력을 계산하고 싶다, 즉 일반적인 응력 상태에서의 유용력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게 되고, 이 응력 값을 우리가 본미세스 응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 응력을 우리가 폰미세스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폰미세스 응력이 시그마 제로와 같은, 즉 항복 강도와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항복이 발생했다라고 계속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축 인장 시험에서의 팔면체 전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가 같은 값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때의 알파 값은 대략 54.7도가 되겠습니다. 즉 54.7도만큼 모아서클에서 회전된 면이 보미세스 응력이 시그마 제로와 도달하는 그 응력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면체 면에서의 수직 응력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은 시그마 1, 2, 3는 없으니까 3분의 시그마 1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모어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과 같은 인장 주도하에서의 인장 시험에서의 응력 상태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아서클 하나로 딱 그려지게 될 거고, 이때 2알파 즉 54.7도 곱하기 2만큼 했던 그 각도만큼 회전시킨 이 응력 상태가 본미세스 응력과 시그마 제로와 같아지는 그러한 응력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전단 응력 조건과 다른 점은, 최대 전단 응력 조건에서는
항상 90도에서 최대 응력 전달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45도만큼 회전된 면에서 전달 능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팔면체 전달 능력 조건에서는 대략 54.7도만큼 회전된 면에서 그와 같은 팔면체 전달 능력 값이 최대값에 도달하게 되고, 그 값이 시그마 제로와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평면 능력 조건에서의 우리가 이러한 팔면체 전달 능력 항복 조건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즉 시그마 3가 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유용력 파손 조건에 대한 표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시그마 3가 0이라는 값을 넣고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리해 보면은 타원의 방정식으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시그마 1과 2에서 타원으로 그려지게 되고, 시그마 1과 2가 만나는 이 점들이 시그마 제로라는 값을 나타내지게 되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최대 전달 능력 트레스카, 여기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타원과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이 잘 포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원의 이 트레스카 조건이 포개져 잘 들어가게 되죠. 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응력 조건에서 항복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와 같은 응력 조건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응력 상태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한다면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에서는 항복 표면을 넘어갔기 때문에 항복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팔면체 전달 응력 조건에서는 아직 항복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복이 나타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이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시 뒷장에도 한번 정리돼서 이야기할 거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응력 상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같이 원형의 실린더로 표현이 되고 원형의 양 끝은 막히지 않는 그러한 항복 표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과 동일하게 시그마 1, 2, 3가 같은 하이드로스태틱 엑시스를 표현을 해보면은 이 하이드로스태틱 엑시스가 다음과 같은 원통과의 중심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원통 표면을 지나지가 않아요. 즉 하이드로스태틱 응력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즉 이 축 상태에 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응력 상태는 절대 항복 표면을 만날 수가 없는, 즉 항복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서도 이 편면체 즉 본미세스 일드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정수압 응력 상태에서는 유용력이 항상 0이 되고 안정계수는 무한대가 되는 항복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응력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기존의 시험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성제로에 대해서는 하이드로스태틱 응력 상태에서는 항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축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같이 원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원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응력 상태 포인트에 대한 중심까지의 거리를 유용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면까지의 거리를 이 항복 강도라고 항복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계수 역시 D'분의 D' H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앞에서 여러분이 타원으로 그려졌던 이유는 시그마 3가 0인 그러한 평면을 기준으로 잘랐을 때 다음같이 타원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타원이 앞에서 시그마 1, 2 축으로 그렸을 때 이와 같은 타원으로 나타나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앞에서의 트레스카 모델과
현재 보미세스 모델을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그래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하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현재 이와 같은 응력 상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안전계수가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에 대한 안전계수를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은 D분의 ds 프라임이 될 것이고, 보미세스 일드 컨디션으로부터 구해진 안전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텐데, 사실상 시그마 s가 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즉 안전계수가 작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의 응력 상태가 항복까지 이르기까지 좀 더 작은 응력만 좀 더 작은 응력만큼만 견딜 수, 상대적으로 작은 응력만 견딜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5가 나왔다고 하고 이것은 1.7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 경우에 왜냐하면 같은 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안전계수를 보고 빠져봤을 때 현재의 유효 응력에서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 같은 경우는 1.5배만큼의 응력을 더 가해줘도 항복이 발생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보미세스 일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트레스카보다는 1.7배만큼의 유효 응력을 더 가하더라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이 좀 더 보수적으로 항복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에 관련된 예제는 나중에 뒷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 7.4인데 예제 7.4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주응력을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로부터 유효응력을 계산한 다음에 이 유효응력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안전계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존의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에서의 응력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면체 전단 응력에서의 유효응력을 계산하고 그로부터 안전계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안전계수를 구했더니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보다는 좀 더 큰 안전계수 값이 나왔다. 즉 보미세스에서는 2.84고 트레스카에서는 2.78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78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해석이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예제니까 한번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7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47입니다. 2.47에 대한 안전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항복을 예측하는 것은 트레스카 일드 컨디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팔면체 전단 응력까지, 즉 연성 제로에 대해서 트레스카 모델과 팔면체 전단 응력 모델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취성 제로에 대해서는 최대 수직 응력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 파손 조건을 좀 비교해보고 남은 이 모아 쿨롱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